설마 이 서류도 바람 피우진 않겠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흡사 낙하 직전의 유리창처럼 조용히 깨져가고 있었다. 주말 오후 햇빛은 평소처럼 부드럽게 뒷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웃음소리도 고기 굽는 냄새도 흘러나왔다. 모두가 여느 파티처럼 굴고 있었지만 오직 단 두 사람만은 그게 고별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준비한 것은 불판 위의 음식도 테이블 위의 풍선도 아닌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든 한 장의 종이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감추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 도무지 어디에도 꺼낼 수 없었던 진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내게 감춰왔던 것들. 그 끝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려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과 배신, 그 모든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민수입니다. 올해 36이고 서울에 있는 중견 대기업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같은 분야에서만 일해왔고 특별히 눈에 띄진 않아도 그 나름의 보람과 안정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출근길, 점심시간의 규칙적인 식사, 주말마다 한 번씩 찾는 대형마트에 붐비는 소리들, 그 일상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겉보기에 그럴듯한 평화는 생각보다 허약합니다. 조금만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진실은 조용히 스며들어오죠. 그 진실은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고 어떤 배신보다도 차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코 미화하지도 않을 것이고 감추지도 않을 겁니다. 이건 내가 겪은 일입니다. 사랑했고 믿었고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에게 짓밟힌 이야기, 그리고 그 대가를 돌려준 이야기. 그녀는 울면 내가 용서해줄 줄 알았겠죠.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몰래 나눈 그 관계를 눈물 몇 방울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준비했던 고기 파티에서 나는 모든 걸 폭로했고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직접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죠. 지혜, 그녀와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쯤이었습니다. 나는 31살, 그녀는 33이었죠. 대학 캠퍼스의 학술 행사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은 별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내 안에선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그 감정은 순식간에 관계로 이어졌고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유치한 농담에도 같은 타이밍에 웃었고 허술한 영화를 보면서도 서로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화려한 연애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기대며 살아가는 잔잔한 인생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준호, 올해 37, 나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이후로 내 인생의 모든 구비마다 그는 곁에 있었죠.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졌던 날도, 첫 연애에 차였던 밤도, 부모님과 싸우고 방에 틀어박혀 있던 시절도 그는 나보다도 나를 더 오래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내 결혼식 날에도 그는 내 옆에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하며 나보다 더 울던 그 모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런 그와 나의 아내가 아직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이 막히는 건 아마 내가 끝까지 그 둘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두 사람,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 나에겐 의심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내가 느낀 대신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혹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에 멈춰서 물어봤더라면 달라졌을까? 아니요. 그들은 이미 마음을 먹고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냥 너무 순진했을 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신호는 있었던 겁니다. 결혼 초반의 삶은 분명 평범했습니다. 서로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나눴고 주말마다 시장에서 과일 고르며 티격태격했으며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고르다가 싸우고 다시 화해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확신하지만 그건 정확히 6개월 전부터였죠. 처음엔 그냥 내가 민감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불편함이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혜는 원래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둬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화면을 항상 뒤집어 두거나 통화 중일 땐 굳이 다른 방으로 가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그녀의 폰을 손에 들려 했을 때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내 손에서 그걸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건드리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내 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느껴지는 파열음. 어느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는 배경처럼 켜져 있었고 대화는 가볍고 평이했다. 그냥 장난처럼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예전 같았으면 지혜는 뭐야 하며 웃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너무도 확연히 밀수선이라도 하나 운영 중이야. 농담이었고 그저 웃고 넘기길 바랐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거의 본능적으로 내 손에서 폰을 낚아챘다. 그 속도는 마치 그 안에 폭발물이라도 들어있는 듯했다.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린 채 날카롭게 말했다. 진짜 민수야.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 그 목소리엔 평소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앉아 있었다. 마치 체포당한 사람처럼 이유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게. 그녀는 무표정하게 뒤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일 때문에 메시지가 많아서 너는 잘 이해 못할 거야. 그리고는 부엌으로 걸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무슨 말도 나오지 않았고 가슴 어딘가에서 불길한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내 몸이 먼저 알아챈 듯했다. 그 후로 이상한 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예전엔 내가 병원에 불쑥 찾아가면 지혜는 꼭 미소 지으며 맞아줬다. 커피를 들고 간 날엔 어떻게 알았어? 하며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였고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면 직원들 앞에서도 기꺼이 안아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그녀는 내 방문이 불편하다고 했다. 새로운 부장이 예민해서 지금은 병동이 너무 바빠. 요즘 방문객 관리가 까다로워졌어.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그녀는 내 아내니까 일이 바빠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설명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낯선 기분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준호도 뭔가 이상했다. 예전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얼굴을 봤다. 게임하다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라멘 먹으면서 유치한 얘기로 웃기도 하던 그가 요즘은 연락조차 뜸해졌다. 오늘 야근이야.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어쩌다 만난 날조차 그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말은 많아졌지만 정작 그 안엔 아무 내용도 없었다. 나는 그때도 여전히 믿었다. 지혜는 일에 지쳤겠거니, 준호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겠거니, 사는 게 다 바쁘니까 관계도 조금쯤은 멀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일종의 예고편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그녀의 임시 파견 근무 제안이었다. 서울 외곽의 대학병원에서 단기 간호 인력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며 지혜는 그 기회를 마치 로또 당첨처럼 이야기했다. 이거 정말 내 이력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수당도 2배는 넘게 줘. 단지 9달만 버티면 돼. 진짜야. 그녀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는 그때 자랑스러웠다. 그래, 한번 해봐. 너한테 좋은 기회일 거야. 그녀가 준비하는 서류까지도 옆에서 도와주며 나는 진심으로 응원했다. 지혜는 밤샘 근무가 많을 거라고 했고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서 가끔은 병원 근처에 사는 동료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게 편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모든 설명은 너무나 그럴듯했다.
너무나 완벽했다.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를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보면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원인이었다. 나는 그녀가 밤에 운전할까 봐 텀블러를 새로 사줬다. 장거리 운전 중 지루하지 않게 웃긴 팟캐스트랑 음악도 폴더로 만들어서 보내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손에 쥐어주며 문 앞까지 배웅했다. 그 모든 배려와 정성은 내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랑의 반대편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괜찮았다.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그녀에게 전화가 왔고, 피곤하지 않을 때는 영상통화도 종종 했다. 지혜는 병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어느 환자가 밤새 배를 눌러댔다는 이야기부터 자판기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는 불평까지, 그 모든 일상은 우리 사이를 다시 단단히 엮어주는 듯했다. 나는 안심했다.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문자도 짧아졌고 내용은 늘 비슷했다. 오늘 너무 바빴어. 미안. 정신없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녀가 집에 오는 날도 점점 뜸해졌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병원 근처까지 점심을 들고 갈까 물었다. 그녀는 단호히 말렸다. 원장이 바뀌었는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대. 요즘 병동이 너무 바빠서 병문안 시스템도 바뀌었어. 항상 새로운 이유가 따라붙었고, 나는 그 핑계들을 고스란히 믿었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녀만이 아니었다. 준호 역시 점점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가 원래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 웃고 떠들던 시간들. 그는 야근이 잦다며 몸이 안 좋다며 계속 미뤘다. 간신히 마주한 날에도 그는 더 이상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말을 더듬었고 웃음은 억지스러웠으며 하는 이야기는 전부 공허했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한 번도 진심을 꺼내놓지 않았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다. 일상이 바쁘니까 사람들 사이엔 거리도 생기고 잠시 멀어질 수도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지혜는 이번 주말도 귀가하지 않겠다고 문자로 알려왔다. 나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끝 사이로 뭔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느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냥 몇 달 떨어져 있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민수야. 지금은 피곤해서 괜히 예민해진 거야. 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다.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아무리 눈을 감아도 결국 스스로를 향해 달려오는 법이다. 그날 밤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진짜 이상한 질문 하나만 할게. 지혜 언니 오늘 근무 중이지 않아? 근데 나 방금 별다방에서 언니 본 것 같아. 준호랑 같이. 그 문자를 본 순간 내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천천히 내려앉았다. 의식이 따라잡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감지한 느낌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답장을 쳤다. 아, 그냥 우연히 마주쳤나 보네. 하지만 그 문장조차 떨리는 손끝에서 맥없이 흘러나왔다. 내 안의 불안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이번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야.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그리고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다. 거실 옆 창고 구석에 방치돼 있던 지혜의 아이패드. 이미 1년 가까이 손도 대지 않았지만 예전에 내가 집 와이파이를 설정해줬고 그때 메신저 앱도 자동 동기화해둔 기억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기기를 꺼냈다. 화면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간신히 전원이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 안엔 여전히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지금은 그녀의 폰에서 사라졌을 대화들 그 아이패드에는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조용히 요동쳤다. 마치 폭발물이라도 다루는 사람처럼 나는 그 기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표면, 스크린은 어딘가 희뿌연 기운이 감돌았고
전원을 눌렀을 때 낡은 기기가 간신히 불을 밝히는 모습은 차라리 조롱처럼 느껴졌다. 화면 하단에 배터리 17%. 하지만 그걸 확인하는 데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 다시 선반에 조용히 올려두고 이 모든 걸 외면할까 잠깐 그렇게 고민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오랜 침묵을 깨고 화면이 켜졌다. 먼지가 얇게 내려앉은 유리 위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고 아이패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배터리 잔량 24%. 지금의 나에겐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메시지 앱을 눌렀다. 사실 뭘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몇 줄의 다정한 농담, 혹은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문장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스스로를 바보라 욕하게 되는 결말을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건 내가 상상한 모든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것들이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대기 중이었고 그것들은 며칠 전도 아닌 몇 달 전부터의 기록이었다. 철저히 숨겨진 폴더 속 깊은 곳. 누구도 여기까지 들어올 수 없을 거라는 오만한 안심 속에 버려진 흔적들. 지혜의 휴대폰에서는 이미 지워졌겠지만 이 오래된 아이패드에는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지혜와 준호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감정을 탐색하고 시간을 조율하며 만남을 계획했다. 내 하루 일과를 분석하고 언제 내가 집을 비우는지를 계산하며 둘만의 틈을 만들었다. 그들은 내 범죄 파트너라는 말에 웃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위험이라며 서로를 불렀다. 그리고 그 모든 단어는 오롯이 나를 제거한 채 나눈 두 사람의 은밀한 세상이었다. 지혜는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였으면 좋았을 텐데. 준호는 대답했다. 민수는 너무 착해서 절대 의심 안 해. 그냥 넘어갈 거야. 그 한 문장을 읽고 난 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까지도 갈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의 전원을 꺼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노도 아니었고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허공에 붕 뜬 듯한 기이한 무중력 상태. 내가 살던 세계의 축이 미세하게 틀어졌고 나는 그 경사 속에서 조용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진함을 열었다. 아마도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미 무너진 김에 완전히 부서진 밑바닥까지 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노골적인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감정을 파고드는 건 늘 그런 외형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아팠다. 아무렇지 않게 찍힌 그 일상의 파편들이, 간호사복을 입은 지혜가 준호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 누가 봐도 병원이 아닌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자세, 그리고 셀카 속 윙크와 함께 적힌 말, 내 도피처가 그리워.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화면 너머로 찢겨나가는 것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분명 내 이야기였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오늘도 길었어, 자기야. 내일 전화할게. 나는 그 화면을 10분 넘게 바라봤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모든 소리는 사라진 채 내 숨소리만 귀 안에서 울렸다. 그러다 천천히 화면을 잠그고 그대로 아이패드를 엎어두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다. 초고층 건물의 HVAC 시스템이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올 리 없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 번,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만들었고 기존 자산을 조용히 옮겼다. 공동 명의로 된 카드들은 모두 정지했고 지혜가 알만한 모든 비밀번호를 바꿨다. 인터넷 뱅킹, 공과금, 넷플릭스, 장보기 앱까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치사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감정보다 생존이 먼저였다. 이건 방어였고 정당했다. 그 다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복잡한 사건도 잘 처리한다는 평가가 많은 곳이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다음 날 오후에 바로 일정을 잡아줬다. 그날의 나는 거의 기계 같았다.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처리했고
멈추지 않았다. 증거 자료를 보여줬을 때 변호사는 말없이 스크롤을 넘기며 말했다. 이미 절반은 끝내셨네요. 그는 설명했다.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니 이혼은 빠르게 진행될 거고 재산 분할 역시 훨씬 유리하다고. 작지만 분명한 승리였다. 점심 무렵 마침내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제야 땅 위에 두 발을 디딘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중심을 잡아가고 있었고 내 안의 목소리는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날 오후 나는 소개팅 앱 하나를 설치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지혜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집에서 아이스크림이나 퍼먹으며 울기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가 매칭되었다. 이름은 수빈. 사진 속 그녀는 늘 스웨터 입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고 표정은 밝았으며 말투는 유쾌했다. 그녀도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냥 누군가와 술 한잔하며 세상 욕 좀 하고 웃고 싶다는 사람. 딱 내가 필요로 하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토요일 밤 서울 시내 루프탑 카페에서 보기로 했다. 내가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던 건 아니었다. 지금 이 삶을 박살 낸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단 한 사람쯤 필요했을 뿐이다. 그 며칠은 기어가듯 느리게 흘렀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지혜의 연락에는 응, 알았어 같은 단어로만 답했다. 아직 아무것도 꺼내진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나만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끝낼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밤 나는 수빈을 만났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카페. 조명이 따뜻했고 공기는 선선했다. 우리는 망한 소개팅 썰로 웃었고 서로의 직장에서 겪는 짜증나는 상사 이야기로 공감과 위로를 나눴다. 가슴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잠시나마 내려간 기분이었다. 그녀가 잔을 들어 건배라고 말하던 순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붉은 팔찌를 찬 그녀의 손과 부딪히는 잔만 프레임에 담긴 사진 한 장. 아무 말도 붙이지 않고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단지 분위기만, 말없이, 설명 없이. 30분도 되지 않아 내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 누구야? 어디야? 지금 당장 얘기 좀 하자. 그 뒤로 전화가 쏟아졌다. 계속 끊임없이. 나는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수빈과 인생 최악의 영화를 고르던 장면에 대해 웃었다. 그 모든 전화에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재중 전화는 17통, 읽지 않은 메시지는 34개였다. 지혜, 준호,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해오는 공동 친구들까지. 그동안은 안부 한마디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들 무슨 일이라도 난 것처럼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가장 우스운 건 내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을 때는 단 한 사람도 그 무너짐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모두가 궁금한 척, 걱정하는 척 연락을 해오는 모습은 오히려 더 역겨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그들이 남긴 잔해를 바라봤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한때 형이라 부르던 그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가 남긴 폐허의 단 110이라도 그 스스로 겪게 만들어야 했다. 토요일 오후 나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할 얘기 있어. 집으로 와. 혼자. 짧고 냉정하고 직설적인 메시지. 이모티콘도 없었고 평소 우리가 주고받던 유쾌한 말장난도 없었다. 핑계 댈 틈조차 주고 싶지 않았다. 20분쯤 지나자 답장이 왔다. 알았어. 바로 갈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응시했다. 머릿속은 웅웅 울렸고 분노, 슬픔, 허무함이 한꺼번에 얽혀 어떤 감정을 먼저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였다. 아마 모든 게 동시에 터질 것 같았다. 곧 준호가 도착했다. 익숙한 낡은 지프차에서 내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한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친구 집에 게임하러 온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들어와.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평했다. 악수도 없었고 어깨를 두드리거나 가짜 미소를 짓는 일도 없었다. 그는 눈치를 보며 거실로 들어섰고 마치 누군가 서프라이즈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 기묘한 긴장감 속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그 뒤로 문을 닫았다. 필요 이상으로 세게, 경고처럼. 그는 소파 가장자리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 정적은 너무 깊어서 말 한마디를 꺼내는 일조차 두려웠다. 나는 그 침묵을 가르고 입을 열었다. 얼마나 됐냐? 팔짱을 낀 채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노려보며 물었다. 내 아내랑 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냐고. 그는 고개를 들며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야, 민수야. 그건 그만 둘러대.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물처럼 고여 있었다. 메시지도 받고 사진도 봤어. 이미 다 알아.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다시 물었다. 도대체 얼마나 됐냐고, 정확히.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자신의 죄책감을 손바닥으로 덮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결국 공기 빠진 풍선처럼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작게 중얼거렸다. 두어 달쯤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민수야. 그냥 그렇게 됐다고?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따라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길 가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더니 그녀 옆자리에 누워 있었단 소리냐? 그는 뭔가에 찔린 듯 몸을 움찔거렸다. 고개를 돌리며 미간을 찡그렸지만 나는 그런 반응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동안 끌어안고 살았던 고통을 그도 단 1초라도 느껴야 했으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매년 우리 가족 모임에 빠지지 않던 사람, 겨울이면 함께 고기를 굽고 내가 망가진 차를 고칠 때 옆에서 밤새 도와주던 사람, 내 결혼식에서 내 옆에 서서 축사를 읽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넌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어. 이번엔 목소리가 낮았지만 그 안엔 칼날처럼 날 선분노가 숨쉬고 있었다. 넌 내 가족이었어야 했잖아. 그는 손바닥을 내밀며 뭔가 말하려 했고 고개를 흔들며 애타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어. 민수야, 진짜야. 그냥 외로웠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정말 아무 의미 없었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차갑고 쓸쓸하며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날이 너무 선 그런 소리. 아무 의미 없었다고 그 말을 되뇌며 공기 중에 퍼지는 독처럼 느리게 그 문장을 뱉었다. 넌 내 결혼을 망가뜨렸고 20년 우정을 산산이 부쉈으며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했지. 내 집에서 밥 먹고 내 옆에서 웃고 그러면서 내 아내한테 눈길을 줬던 놈이. 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게 아무 의미 없었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알겠어. 형 하면서 참 잘했어요. 스티커라도 붙여줘야 되는 거냐? 나는 말끝에 씁쓸함이 입안에서 맴도는 걸 삼켰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좋았다. 아니, 더 고통받아도 모자랐다. 진짜 웃긴 거 알아. 준호야? 이젠 분노보다 깊고 무거운 도끼가 내 목소리 깊숙이 퍼져 있었다. 만약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해서 지혜 곁에 없게 되면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너라고 믿었어. 내가 가장 신뢰한 친구,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게 바로 너였다고. 그는 입을 뗄 듯 말 듯 눈빛에 간절함을 담은 채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가.
그 한마디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했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아니면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뒤집힐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중이었는지도 모른다. 민수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움직임마저 조심스러웠다. 마치 천천히 행동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그냥 실수였고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 내가 들어만 준다면. 나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팔짱을 풀지 않은 채 현관 앞을 막아선 내 몸은 돌보다 단단했다. 나가. 이번엔 단어 하나하나를 망치처럼 또박또박 내리찍으며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도 알았다. 이건 끝이라는 걸. 결국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마치 짐승처럼 힘이 빠진 모습이었고 내가 알던 그 어떤 준호보다도 작아 보였다. 건방지던 농담도, 등을 치며 웃던 친근한 제스처도, 억지로 지어내던 웃음도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무겁고 찢어지는 듯한 침묵뿐이었다. 현관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힐끔 돌아봤다. 아마 아직도 내가 예전처럼 그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닫혀있고 단단히 잠긴 문뿐이었다. 나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굳이 보지 않았다. 그의 지프차 시동 소리조차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잠그고 문에 기댄 채 조용히 숨을 고를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기억들, 함께 버텨온 우정의 시간들, 그리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신뢰까지. 그가 내 아내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한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나는 문잠금 장치를 천천히 돌렸고 딸카 하고 잠기는 마지막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마치 그가 나를 등진 것처럼 이번엔 내가 그를 등졌다. 잠시 뒤 휴대폰이 여러 번 진동했다. 지혜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준호가 이미 모든 걸 말했을 것이고 이제 수습을 위해 거짓과 핑계로 이야기를 덮으려 할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울리는 진동을 무시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하게 떨렸다. 민수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집에 와. 얘기하자. 20분쯤 지나 그녀가 집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천천히 내려 마치 장례식장에 끌려가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왔다. 나는 현관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문을 두드렸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마치 그 작은 가방이 자신을 이 현실로부터 지켜줄 마지막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다. 얘기하고 싶다며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해봐. 그녀는 손끝을 꼬며 내 얼굴에서 작은 틈이라도 찾으려는 듯 눈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냥 요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말투엔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듯한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병원도 너무 바빴고 나도 예전 같지 않았고 근데 민수야, 진짜로.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마치 낮은 톤으로 말하면 사실마저 달콤하게 들릴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어. 넌 그냥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이 아니야.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한쪽 눈썹만 살짝 올렸을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더 깊이 파묻게 내버려뒀다. 그 침묵은 칼날처럼 그녀의 조급함을 찔렀고 결국 그녀는 급하게 말을 뱉기 시작했다. 나랑 준호, 그냥 친구잖아. 항상 그래왔잖아. 너도 알잖아. 그녀는 이제 손끝마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 속에 불안이 번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얼마나 자신 없고 얼마나 얕은 방어인지 뻔히 보였기에
요즘 내가 너무 바쁘고 예민해서 별일 아닌 것도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번개처럼 스쳤다. 익숙한 문장이었다. 책에서 본 것 같고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들어본 말. 가스라이팅, 교과서 속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난 절대 너한테 그런 배신 안 해.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마치 내가 가해자인 듯 몰아가기 시작했다. 넌 나 알잖아, 민수야.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너도 잘 알잖아.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숨결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핸드폰을 꺼냈다. 말없이 사진첩을 열고 스크린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장면이었다. 그 사진엔 담요를 덮고 준호 품에 안겨있는 지혜가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그의 가슴에 편히 기댄 채 그의 손은 그녀의 머릿결 사이를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마치 피가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건 그녀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나 튀어올랐다.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민수야. 오해야. 진짜 그런 사이 아니었어. 맹세할게.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마치 해부대 위에 올려진 생물을 관찰하듯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그래. 내가 너 위해 운전 시간용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던 그 밤에 내 아내는 절친 품에 안겨 있었다는 이 사진이 정말 그런 거 아닌 사진이야?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런 거 아니야. 진심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그냥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칼날처럼 예리하고 차가웠다. 그 말 확실해? 왜냐면 말이지. 메시지들 그건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 나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스크롤을 내려 몇 개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내 범죄 파트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위험. 이런 표현이 그냥 농담이야?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마치 몸으로 진실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넌 지금 이걸 왜곡하고 있어. 그녀의 말은 절박했고 그 안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우린 외로웠어, 민수야. 넌 항상 바빴고 나는 혼자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후회도 반성도 아니었다. 그저 핑계였고 더 나아가선 나를 탓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가스라이팅이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 목소리는 모래처럼 마른 감정 속에서 나왔다. 널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걸 내가 스스로 짓밟았어. 그녀는 울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은 방사능처럼 다가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 손에 닿는 순간 내 모든 게 타버릴 것만 같아서. 난 내가 그리워. 우리 그리워. 부탁이야, 민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내 목소리는 유리처럼 날카롭게 부서졌다. 넌 내가 그리운 게 아니야. 그저 익숙했던 안정감. 내가 스스로 불태운 편안함이 그리운 거겠지.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욕하지도 않았다. 단지 모든 것을 무너뜨린 사람을 그 무너진 자리에 앉혀둘 뿐이었다. 이건 내가 망가뜨린 거야. 내 목소리는 재판의 판결처럼 낮고 단호했다. 이건 고칠 수 없어. 되돌릴 수도 없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몸 전체가 조용히 주저앉았다. 마치 거짓말의 무게가 어깨를 눌러 모든 숨통을 막은 듯이. 나는 조용히 문을 가리켰다. 나가. 그녀는 망설였다. 눈 속엔 마지막 희망 한 줄기를 붙잡고 있는 듯한 불안한 흔들림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문을 닫고 잠갔다. 그 순간 지혜는 내가 견뎌낸 또 하나의 실패한 선택이 되었을 뿐이었다. 일요일 밤이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다. 나는 집 안에 한 공간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지혜가 요가 방이라고 불렀던 그 방, 실제로는 요가 매트조차 제대로 펴본 적 없는 빨래 더미만 나뒹구는 창고 같은 곳이었다. 그녀의 흔적이 남은 작은 물건들부터 시작해 옷가지, 책, 향수,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작은 쪽지들까지 나는 하나하나 정리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다. 깔끔히 접고 정리된 박스에 넣고 라벨을 붙여서 현관 옆 구석에 쌓아뒀다. 마치 더 이상 이 집에 속하지 않는 물건처럼,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존재처럼.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커피를 내리고 회의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의례적인 인사도 건넸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사실 아직 하나 남아 있었다. 공기처럼 따라다니는 끈적한 문제. 이름 붙이기도 애매한 그 마지막 남은 조각. 평판이었다. 지혜와 준호, 그들이 이 동네에서 나를, 가정을 지키지 못한 남자, 너무 쉽게 포기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쯤은 불 보듯 뻔했다. 이런 조그만 커뮤니티에서는 진실보다 소문이 빠르고 상식보다 입방아가 더 날카롭다. 모두가 진실에 귀 기울이기 전에 누군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말았을 테니까 나는 그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일일이 변명하며 사람들 앞에서 구구절절 내 사정을 토로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했다. 조용하고도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충분히 들릴 만큼 끝을 내기로. 그 시작은 의외로 단순했다. 고기 파티 초대장. 모든 게 무너지기 한 달 전, 지혜와 나는 여름을 마무리하는 고기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친구들, 이웃, 회사 동료 몇 명, 그저 여느 주말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가벼운 이벤트. 그 초대장은 여전히 단톡방과 SNS 이벤트 페이지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고 나는 그걸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초대장을 그대로 두되 내용만 살짝 바꾸는 방식. 날짜, 시간, 참석자 그대로. 하지만 이번엔 축하가 아닌 고별이었다. 나의 마지막 연출이자 그들에게 주는 진짜 무대. 화요일 아침 나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냥 다 잊자. 나도 지쳤고 너도 그럴 거야. 우리 20년 우정 실수 하나로 끝내기엔 아깝잖아. 고기 파티와 새로운 시작 어때? 답장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진짜 고마워. 민수야. 정말 미안했어. 꼭 갈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지혜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파티엔 와. 드라마 만들지 말고 우리를 아껴준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가락이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다. 다 잊고 좋은 하루 보내자. 모두를 위해서.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나는 핸드폰을 소파 위로 던졌다. 가벼운 진동음조차 듣기 싫었다. 기분은 씁쓸함을 넘어 더러움이었다. 마치 올리브 가지를 내미는 척하며 실제로는 마지막 폭탄의 핀을 뽑는 듯한 이중감정. 그들에게 내가 했던 것에 정직한 대가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다. 몇 분 후 지혜에게서 반응이 왔다. 하트 이모티콘 하나, 참석 확정의 표시. 그 주 내내 나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마당을 정리하고 조명을 손보고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마치 소대 군부대처럼 대량 구입했다. 파티오 바닥은 손이 아프도록 닦아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주말 파티 준비였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정상적인 장면들이었다. 누구도 이 평화 뒤에 숨겨진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 주 내내 나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마당을 정리하고 조명을 손보고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마치 소대 군부대처럼 대량 구입했다. 파티오 바닥은 손이 아프도록 닦아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주말 파티 준비였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정상적인 장면들이었다. 누구도 이 평화 뒤에 숨겨진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토요일은 놀랍도록 맑았고 햇살은 거짓말처럼 따뜻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나는 검정 반팔 티셔츠와 오래된 청바지를 입었다. 깔끔했지만
꾸민 건 아니었다. 굳이 꾸밀 이유도 없었다. 이건 내 파티가 아니었으니까. 이건 그들 지혜와 준호에 대한 장례식이었다. 화환도 없고 조의금도 없지만 분명히 끝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정오가 지나자 하나둘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의 동창들, 지혜의 직장 동료 몇 명, 파스타 샐러드와 레모네이드를 들고 나타난 이웃들. 그들은 모두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으며 마당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았다. 어디서 봤던 얼굴들. 하지만 그날의 나는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있는 장면을 기억하려 했다. 1시 반쯤 준호가 도착했다. 혼자였다. 그는 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나를 발견하곤 반쯤 손을 들었다. 익숙한 듯한 미소, 우리가 예전처럼 맥주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착각한 듯한 얼굴. 그러나 나는 그 미소를 응시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등을 돌렸다. 내 태도는 차가웠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 10분쯤 후 지혜가 도착했다. 그녀는 예전에 내가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던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결혼 2주년 기념으로 내가 선물했던 작은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다. 머리는 말끔히 묶였고 메이크업은 바비큐 파티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다. 의도적이었을 것이다. 기억을 소환하려는 듯한 조작된 연출. 그녀는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딘가 희망을 품은 혹시나에 기댄 표정. 나도 고개는 끄덕였다.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 감정을 읽으려 애썼다. 그러나 내 얼굴은 더 이상 감정을 담지 않았다. 그녀가 그 냉담함을 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천천히 파티오 테이블 위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2번 정도 손등으로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리고 목을 가다듬은 후 말을 시작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차분한 목소리였다. 반응은 가볍게 흘렀다. 박수 소리, 웃음 소리,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안락한 분위기. 그러나 내 얼굴은 무표정했고 내 의도는 그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요즘 좀 이상한 시기를 보냈죠. 나는 말을 이었다.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와인잔을 들었고 누군가는 나를 향해 미소를 보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다정한 말이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하려고요. 정적. 이윽고 바람이 멈추고 그늘이 짙어졌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그리고 단 한 번 버튼을 눌렀다. 거실 안쪽의 작은 노트북 화면을 연결해 사진 몇 장을 조용히 보여줬다. 슬라이드. 하나, 둘, 그리고 셋. 지혜와 준호. 둘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숨기듯 조율된 만남의 시간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나눈 대화들. 그 모든 흔적이 조용히 거실 안쪽 작은 화면에 하나씩 떠올랐다. 내 범죄 파트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위험, 익숙한 장소들, 내 거실의 소파, 병원 복도, 함께 찍었던 여행지의 풍경들까지. 그들은 그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운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당에선 고기 굽는 소리도 멎었고 잔잔한 조명 아래 기계음만 조용히 돌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 화면을 멈추지 않았다. 누구든 부정할 수 없도록 모두가 스스로 그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게 두었다. 슬라이드가 멈추고 마당엔 정막이 흘렀다. 말을 잇는 사람도 박수를 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눈치채지 못한 듯 음식을 먹던 몇몇 이웃의 손이 자연스럽게 멈췄고 잔잔한 음악조차 멈춘 듯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끝을 덧붙였다. 버거는 아직 따뜻해요. 먹고 싶은 분은 드세요. 목소리는 담담했다. 무너진 감정의 끝에서 튀어나오는 폭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끝에 가까운 감정. 그 말을 끝낸 뒤 나는 망설임 없이 지혜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지혜는 이미 일어서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불안하게 손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잘 접힌 모서리, 무표정한 손끝. 그 봉투 안에는 단 한 줄의 감정도 남지 않은 결론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내가 멈춰 선 순간 그녀의 어깨는 움찔했고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아, 깜빡할 뻔했네. 나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물건을 이제야 돌려주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거 내 거야. 손에 들린 봉투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는 당장 받지 못했다. 그걸 폭탄처럼 바라보기만 했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다. 받아. 설마 이 서류도 바람 피우진 않겠지.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었다. 누군가는 손에 들던 컵을 조용히 내려놓았고 어떤 이는 머쓱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내 감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고 그 상황을 정리할 의무도 없었다. 지혜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마치 손끝에 감전이라도 된 듯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그 속엔 이혼 서류가 한 장 한 장 정갈이 정돈되어 있었다. 명확한 의도, 불필요한 설명 없이 그저 진심 하나만 담긴 종이들. 나는 지혜를 바라보며 조금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귀에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화도 안 나. 상처도 아냐. 그냥 끝이야.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그 순간 마치 내 등 뒤에서 세상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음료 테이블 옆에 그대로 서 있었고 그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호는 마치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갈 곳조차 없는 사람처럼 양쪽 어깨가 무겁게 처졌고 시선을 어디에도 두지 못했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약 10분쯤의 숨막히는 정적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떴다. 작별 인사도 없었고 해명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사라졌다. 파티가 끝난 후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진짜 친구들만 조용히 정리를 도와주었다. 누구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쓰레기 봉투를 함께 묶고 접시를 치우고 조명줄을 천천히 내렸다. 그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짧게 말했다. 잘했어, 민수야. 그 한마디면 정말로 충분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처음으로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진짜 고독을 직면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사랑한 건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었고 언제나 널 우선으로 생각하던 그 자리지. 나라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을 듯 했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해질 무렵 그녀는 서 있는 채로 손을 주먹처럼 말아쥐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공허하게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이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말은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내려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반박도 없었다. 눈물도 고함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지는 것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느릿하게 차 쪽으로 돌아섰다. 누군가의 후회와 잔해를 몸에 지고 떠나는 사람처럼.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문을 닫고 잠갔으며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녀가 나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닫힌 문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뒷마당에 앉아 텅 빈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티셔츠 끝을 스치고 별빛이 어둠 속에 스며드는 그 밤, 나는 느꼈다. 이상하리만큼 슬프지도 않고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 그리고 묘하게 편안한 감정. 며칠 후 나는 집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결혼 사진은 아무 미련 없이 버렸고 둘이 함께 샀던 장식품들은 근처 복지관에 기증했다. 거진 매트리스는 치우고 새로운 침대를 들였고 지혜가 요가방이라 불렀던 방은 깨끗한 흰색으로 칠해 내 서재로 바꾸었다. 그 방엔 더 이상 먼지도 낡은 말도 버려진 약속도 없었다. 처음으로 이 집이 진짜 내 집처럼 느껴졌다. 소문은 금방 퍼졌다. 이 동네에서는 언제나 그렇다. 누군가 문자를 보내왔다. 지혜는 마을 반대편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단다. 피곤하고 지쳐 보이고 예전에 그 밝던 모습은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준호는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더 어울리는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복수의 기쁨 같은 건 느끼지 못했다. 그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곳에 누워 그곳의 차가움과 고독을 통해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저 계속 살아가면 되니까. 나는 다시 나를 세우고 있었다. 다른 삶으로, 다른 속도로. 결국 무너짐의 끝은 끝이 아니었다. 그건 시작이었다.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진짜 시작.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